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원 원자의 세계 파트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5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참고하실 분은 6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동위원소죠. 우리가 주기율표에 보면은 이제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 원소를 봤을 때, 그래서 탄소를 예를 들어 봅시다. 탄소는 주기율표의 6번째에 있는 자리에 있는 원소라서 이제 6번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표시법을 배웠으니까 원자 번호는 여기다 6이라고 표시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탄소라는 그 원소가 한 칸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예를 들면 쌍둥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량수라는 개념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날 텐데 실제로는 탄소지만 6번 원자번호 6번인 탄소라고 하더라도 질량수가 12, 그 다음에 질량수가 13, 질량수가 14인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는 이 밖에도 더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고려해 볼 건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원자의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6개의 양성자죠. 6개의 양성자고요. 보통 P라고도 씁니다. 프로톤. 그 다음에 양성자가 6개인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같아야 되겠죠?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해도 되고요. 2 일렉트론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때 질량수가 12라고 했잖아요. 그 질량수의 진짜 의미가 뭐였지? 핵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입니다. 개수를 센 거예요. 근데 12개의 12개의 질량수를 가진다는 건 양성자, 중성자의 합이 10이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중성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6개의 중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원소를 우리가 탄소 중에서도 질량수가 12인 탄소라고 해요. 만약에 주기율표상에 EI만 있었으면 아마 그냥 여기다가 바로 질량수를 썼을 겁니다. 근데 주기율표의 원소 자리에는 질량수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쌍둥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 EI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자번호는 같아요. 그러니까 핵 안의 양성자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6개가 들어있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 전자도 6개 들어있는 거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바로 질량수가 하나 더 크잖아요. 그게 바로 중성자 수가 하나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가 되죠? 7이 되네요. 그러니까 7개의 중성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원소예요 원래. 근데 어떻게 보면 질량수만 좀 다르고 이유는 중성자 수가 달라져서 이렇게 생긴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위 원소는 같을 동의 자리, 그러니까 위치, 같은 위치. 그래서 영어로도 아이소톱이라고 하는데 얘도 어원을 살펴보면 아이소가 same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톱은 place,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실제 주기율표 안에 있는 이 탄소라고 우리가 썼지만 탄소는 실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동위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가 같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모두 원자번호가 같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종류는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졌다. 중성자 수가 달라진 결과 질량수도 달라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1번 동그라미 원자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 접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화학적 성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화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화학에서 이 성질을 지배하는 건 누구라고 했지? 기억날까? 바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서 바로 전자입니다. 결국 이 전자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탄소에서 지금 전자수가 같지 않습니까? 같다는 것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봐도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모두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핵만 다른 겁니다. 핵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양성자 숫자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호가 같고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럼 뭐는 다르죠?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무게는, 그치, 질량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무게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기 프린트에 있지만 물리적 성질이라고 그래. 물리적 성질. 그래서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참 우려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소 중에 예를 들면 아이오딘과 세슘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이거 번호를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못 외워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가장 많은 원소가 127이에요. 그리고 세슘 같은 경우에는 133입니다. 질량수가. 즉 양성잡수랑 중성잡수를 합한 거겠죠. 오케이. 합한 건데 몇 번이지? 세슘은 55번이고요. 얘는 53번. 그럼 여러분이 중성잡수는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산수니까. 그때 요거는 자연 상태에 그래도 있는 아이인데 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없던 원소들, 동위 원소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얼마냐? 129짜리. 이게 우리한테 좀 약간 치명적인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슘 같은 경우에는 134 또는 137짜리가 그 원전이 폭발하면서 배출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원래 자연 상태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거가 발견된다는 것은 바로 핵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폭발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생명체에서 아이오딘 같은 경우가 어떤 갑상선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전소 같은 게 폭발하는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아이오딘 치료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오딘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오딘이 바로 뭐냐면 얘. 정상적인 아이오딘을 먹어서 그 갑상선에 아이오딘을 채워주면 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얘가 이제 갑상선에 흡수가 될 것이고 이 동위원소들은요 약간 구분이 되는 게 안정한 동위원소들이 있고 불안정한 동위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자연에 존재하는 안정한 동위원소들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스테이블이라고 해요. 스테이블. 그 다음 이쪽 아이들은 이제 불안정한 동위원소인데 그래서 unstable이라고 해요. unstable. 화학에서 스테이블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불안정한 동위원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핵 변환 과정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방사능을 방출하기도 해요. 방사선을. 그게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지금 동위원소잖아요.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뭐는 같아야 돼? 원자번호는 같고 원자번호 같으니까 양성자수도 같고 전자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은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화학적 성질. 그 다음에 얘는 또 안정하고 불안정하고 이제 혼란스러울 건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화학적인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뭐 뒤에서도 하겠지만 바로 화학적 안정성은 바로 전자 배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습했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18쪽 아이들 기억납니까? 18쪽 원소들. 18쪽 원소들은 전자 껍질 가장 바깥을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가려 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로 그래서 안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어봤던 말이 아마 옥텟 규칙일 겁니다. 근데 이 화학적 안정성의 주체는 핵이 아니고 바로 전자예요, 전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언급했던 이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의 관점에서 이 동위원소로 접근하는 것은 화학적인 안정성이 아니라 바로 핵의 안정성을 말해요. 핵의 안정성을 말할 때는 전자가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바로 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수기 때문에 양성자수뿐만 아니라 이 중성자수가 합쳐진 수. 어떤 수? 바로 그렇지. 질량수가 이제 중요한 요인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진 않고 보통 이제 원자번호가 커지면 이제 중성자수도 훨씬 더 많아지긴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비율을 가지는데 거기에 해당하면 우리가 보통 안정하다고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중성자 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되면 핵 자체가 불안정해져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안정한 동위원소를 하고 그 불안정한 동위원소들이 대부분이 바로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방사능을 가진 원소들이야. 방사능은 또 뭘까? 방사선을 내뿜는 원소들. 그러니까 핵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핵에서 핵 변환이 일어나요. 저절로. 그래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를 방사능이라고 부르고 그 방사능을 가지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래. 그래서 아무튼 우리한테는 좀 위협적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기사 선생님이 또 프린트에 넣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또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참고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이렇게 표시. 이게 컴퍼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참고 표시인데, 실제 참고 표시는 뭐 직접 선생님이 시험에 낼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간 얘가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줘야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혹시 딴소리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식 자체를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면, 지식은 텍스트,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 텍스트만 가지고는 이 텍스트 벽돌들이 무너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 체계를 잘 잡을 때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뭐가 잘 잡아야 돼요? 컨텍스트를 잡아야 돼. 그래서 교과서 한 줄이라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텍스트만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 텍스트를 통해서 또 다른 텍스트와 이게 연결이 되려면 지식은 연결돼야 의미가 생기거든. 실제 우리 뇌구조에서도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자꾸 연결이 돼요. 그때 연결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같이 학습하는 게 이제 견고한 지식 체계를 만드는 데 좋죠. 그 보시면 양성자는 원자번호로 우리가 저번에 정의한다고 했고요. 또 보시면 중성자 있죠, 중성자. 그치? 그러니까 이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바로 핵의 안정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18쪽 아이들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18쪽 아이들이 가장 안정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그냥 불안정한 원소예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불안정한 원소들이 해결하는 방법, 안정화되는 방법이 여러분 알다시피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생기는 이온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공유결합이라든지 이온결합, 이런 이제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제 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핵 안정성은 이 원자의 관점이 아니라 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어떤 핵이 안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우리 화학 영역을 넘어갑니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주기율배 원소들 가운데서 가장 안정한 핵 안정성을 가진 게 누구냐면 바로 철이에요, 철. 조심할 건 철의 화학적인 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은 알다시피 여러분 잘 녹슬잖아요. 그런 성질만 봐도 이미 안정하지 않은 성질인데 그게 아니라 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원소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럴 때 거의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만들어지는 원소가 바로 철이에요, 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 핵 자체는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케이? 또 예를 들면 분열이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핵융합은 철까지 보통 가고요. 융합이 됐을 때 별에서 그냥 거꾸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뭘 일어나? 핵붕괴,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또 철 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학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 연결하고 솔직히 이제 지구화학을 여러분 선택한 친구들은 별을 이제 학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건 근데 화학적인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핵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과 이 원자를 항상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내용 계속 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는 무엇보다 전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자의 개수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양성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처음 원자에서 양성자의 수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원자 번호가 되겠죠.
아까 전에 이제 탄소 같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도 생명체들이 탄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00개의 탄소를, 이제 원자를 찾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100개 중에 99개는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섞여 있어요. 이렇게 온몸에. 그 질량수가 14인 걸 썼는데 이거는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서 뭐 얘네들이 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한 몇천억 개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말했던 이제 불안정한 또 동위원소야.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애초에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탄소 얘기할 때는 주로 이 아이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수소의 예가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수소는 뭐 원자번호 1번인 거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1번인데 역시 쌍둥이들이 있어요. 동위원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량수가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죠. 자, 중성자수 한번 상상해볼까요? 중성자수 구하는 건 뭐 산수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0이죠. 여기 1, 2. 여러분, 이 세상의 원소들을 이루는 이제 원자 중에 중성자가 없는 아이도 있다. 그게 바로 수소다. 근데 수소인데 1번이니까 양성자는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소의 원자 핵은 핵이면서도 그냥 양성자 그 자체예요. 핵 안에 그냥 양성자가 딱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원소들은 이제 1번 수소 말고 2번 헬륨부터는 무조건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끼리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고는 핵이 안정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때 여기 이제 질량수에 주목해 보시면 질량수는 핵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예요. 따라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를 센 건데 얘는 한 개가 있고 얘는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종류가 좀 다르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죠. 얘가 얘보다는 한 2배 정도 무겁겠구나. 실제 그래요, 실제. 그리고 얘는 얘보다 한 3배 정도 무겁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데 제일 가볍다고 해서 우리가 경수소라고도 불러도 되고 편의상 수소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얘는 무겁다고 해서 우리가 중수소라고 불러요. 얘는 또 3배 무겁네. 그래서 우리가 삼중수소. 그래서 원래 수소의 이름은 하이드로젠인데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같은 원소가 또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원소이기도 해서 얘네는 이 동위 원소에다 이름을 또 붙여주기도 해요. 참고로 해주면 얘는 프로티움.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아주 깔끔하지? 양성자 한 개에다가 전자 한 개 있는 그런 이제 입자가 되는 거죠. 원자가. 그다음 중수소는 여기에 중성자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질량수로는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2배 됐다는 뜻에서 어원이 듀테리움이라고 해요. 듀테리움. 그럼 듀엣이라고 들어봤나? 듀엣. 듀엣 다음에 뭘까요? 트리지. 그래서 얘는 이름이 트리튬입니다. 트리튬. 지금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수 중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바로 요거예요.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안정하지 않거든요. 아까 불안정한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 속에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뭐 아주 조금 있어도 우리가 괜찮은데 문제는 그 핵 발전소 폭발로 인해서 이게 다량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생명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삼중수소. 그래서 이 세 가지도 결국에는 모두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돼? 수소라고 부르면 되고 그것이 주기율표에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물 할 때 H2O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수소는 대부분 그냥 수소, 경수소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주 일부가 이 중수소 듀테리움을 기호로 D로 쓰기도 합니다. D. 얘는 트리튬이라서 T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H2O인데 질량수가 1짜리, 질량수가 2짜리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 얘는 가벼운 물이라서 우리가 경수라고 부르고요. 가벼운 물. 얘는 조금 무거운 물이라서 우리가 중수라고 불러요.
가볍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라이트. 그래서 이건 라이트 워터. 그럼 얘는 뭐예요? 헤비 워터. 뭐 딴소리 하면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 혹시 이거 본 적 있나? 경유가 있죠, 경유. 기름 중에 가벼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라이트 오일이에요, 라이트 오일. 휘발유 말고 경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덩치가 큰 선박 같은 경우는 중유라는 기름을 뗍니다. 무거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헤비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자가 무겁다는 뜻이고요. 또 좀 얘기해보면 금속. 금속은 뭘까요? 메탈이라고 부르죠, 메탈. 그런데 여기다 여러분이 중자라고 해버리면 뭔 뜻이야 이게? 무거운 금속이라는 뜻이야. 맞아, 무겁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이게 바로 헤비메탈이에요. 헤비메탈 하면 이 뜻보다는 막 음악의 한 장르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제 화학에서는 헤비메탈 하면 이제 중금속이 되는 거죠. 이제 몸에 좀 해로운 원소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중수인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이제 뭐 종류를 따질 때 뭐 경수로냐, 뭐 중수로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동위원소가 다른 동위원소로 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인데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거든, 솔직히. 우리 눈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얼음이 물에 뜨는 거 알죠? 네. 그래서 그림도 이제 교재해놨는데 보통의 물은 원래 얼음이 되면 가벼워지거든요.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밀도가 작아진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밑에 보시니까 가라앉는 얼음이 생겼어. 가라앉는 얼음.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게 중수다. 그러니까 중수는 경수와 솔직히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데 얘를 만약에 얼려보게 되면 얘의 밀도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얘는 물에 가라앉는 얼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근데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위원소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양성자수랑 전자수만큼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생활과 관련돼서 너무 이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서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위키피디아라는 이제 특정 사이트를 좀 홍보해서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검색하시면 선생님 보시죠. 헤비 워터라고 검색했죠. 거기에다 검색해봤더니 맨 앞에 표 밑에 보시면 D2O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돼요? 어는점이 우리가 보통 물의 어는점을 0도씨로 보는데 일기압에서 여기 보면 3.82도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물리적 성질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끓는 점도 100도씨보다 좀 더 높네요.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수소를 모형 나타내면 아까 뭐 이렇게 표현해왔고 삼중수소는 여기에 중성자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그림을 채워주면 될 것 같고요. 표시법은 다 이렇게 썼고요. 자, 밑에 또 있네요. 뭐 탄소의 동위원소에 대하여 각각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결국 산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수 문제 한번 해보시라고 해놨고요. 저 밑에 또 하나 더 나눴죠? 아까 선생님이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설명하면서 세슘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잠깐 멈추고 꼭 풀어봐야 돼요. 예. 산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구하는 방법에서 여기는 중성자수가 8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셋 중에 중성자수가 얘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모두 동일하다. 할 수 있고 세슘 같은 경우도 여기 여러분 교재 있는 대로 해주면 그럼 중성자수는 빼주면 되겠죠? 중성자수 얘가 질량수가 하나 차이라는 거는 중성자수가 얘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고 얘는 또 여기서 3개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성자수가 벌써 안정한 아이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자수가 오히려 많아지는 것도 핵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끝에 요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플러스를 표시하면
이거는 이제 원자가 아니라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중성이 깨졌다는 얘기는 특히 핵을 건드리지 말고 이 전자가 들어갔거나 나갔다는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플러스 전화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화 중에 누가 더 많아지는 경우입니까? 그렇죠. 얘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가 하나가 나간 거죠. 그래서 실제 55번인 세슘 원소에는 양성자 수도 55개, 전자도 55개이나 얘가 양이온 플러스니까 양이온이 되는 순간 전자 하나가 나갔으니까 전자만큼 몇 개가 될까요? 전자는 5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산수지만 우리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6페이지로 갈게요. 자, 예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번 또 다시 풀어볼게요. 질문은 뭐냐? 질량수가 14인 질소. 선생님 읽는 방법. 질량수가 14인 질소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질량수가 14인 탄소. 탄소가 아니라 산소. 거기 원자 번호도 적혀 있네요. 여기는 7번이고 여기는 8번입니다. 이 두 원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듣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푸셔야 돼요. 자꾸 관람을 하시면 안 되고,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원소의 종류가 이미 달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원자 번호가 다르니까. 그 원자 번호가 다르다는 건 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럼 전자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질문, 이 두 아이는 동위원소일까요? 아닐까요? 동위원소의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동위원소의 정의는 원자 번호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질량수가 달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질량수는 같으나 원자 번호가 달라요. 그럼 질문,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얘는? 전자수가 역시 7개죠. 여기는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양성자수는 7개 되겠네요. 그 다음 얘도 8개. 그럼 중성자수는 어떻게 하죠? 빼면 되죠? 빼니까 중성자수 몇 개 나옵니까? 7개가 되죠. 얘는 6개가 되죠. 느낌이 왔나요? 지금 양성자랑 중성자수를 합친 개수는 같아요. 그래서 질량수가 같은데 상대적으로 양성자가 더 많은데 중성자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상당히 불안정한 동위원소, 불안정한 동위원소 맞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예요, 얘는. 그 다음부터 이제 비교하려고 해놨고요. 거기에 지금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1번 양성자수, 2번 전자수, 3번 중성자수에 대한 얘기 지금 설명했으니까 알 수 있죠? 자, 설명해봐. 여기 양성자수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원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네는 그냥 다른 원소예요. 우리가 다루는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 같은 원소 중에 쌍둥이가 있는 거야. 2번 전자수가 지금 다르잖아요. 전자수가 다르니까 말할 수 있는 거는 화학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가 결국엔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결국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성자수가 서로 같다가 아니네.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은 거죠? 질량수가 같은 거죠. 질량수가 같은 거야. 4번, 원자 번호 같죠? 그 다음 5번, 양성자와 중성자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게 질량수의 정의를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5번과 6번은 같은 얘기가 될 거고. 자, 서로 동위원소다, 아니다. 얘네들은 서로 동위원소가 아니다. 참고인데, 이 아이들은 지금 질량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이, 질량이 뭔가 좀 같을 거나 비슷한 느낌? 그래서 얘네는 따로 일컫는 말이 있는데, 동중원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이거 관심사가 아니에요. 단순히 무게만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동위원소가 더 중요해. 자, 그 다음에 8번. 원자량이 서로 같다. 이 문제는 여러분 좀 고민해보라고 선생님이 던진 건데, 자,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질량수는
엄밀히 말하면 원자에 대해서 정의했긴 했지만 실제로는 얘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수입니다. 입자의 수. 그러니까 전자를 고려하지 않고 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를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 원자 질량과는 차이가 있는 값이에요. 질량수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쓰는 값이지만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정확하다고 말할 때는 원자량입니다. 오히려 원자량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보시면 질량수가 같지만 이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이미 다르죠.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질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자량은 같지 않아요. 이게 좀 여러분이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볼까? 헬륨 같은 경우에 헬륨 말고 수소를 예를 들자. 그러면요. 수소의 경우에 자 이러면 이제 경수소고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지 않습니까? 요게 보통 요거하고 요게 4개 있다고 요게 4개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가 4개인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지 않습니까? 그럼 요 2개의 질량이 같을 거냐 이거지. 예. 근데 질량수로는 1에다 4배하면 질량수는 같거든요. 그치? 그 질량수는 같은데 뭐는 다르다? 원자량은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을까요? 얘는 이게 4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지? 전자가 하나, 양성자 하나였는데 4개면 전자 4개에 양성자 4개 되는 거고 얘는 양성자 2개, 전자 2개에 또 중성자 2개죠. 전자를 무시한다 치더라도 벌써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서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원자량은 다른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원자량을 쓸 때 참값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근사값을 씁니다. 근사값. 그래서 원자량을 보통 근사값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 2개의 값이 같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원자량은 같지 않다는 사실.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질량수가 12인 탄소랑 질량수가 13인 탄소를 예를 들었을 때 얘를 원자량 우리가 10이라고 정했잖아요. 질량수와 얘는 같아요. 애초에 정의 때문에. 그런데 얘가 13이라면 얘가 원자량이 13일 것인가? 선생님 정확한지 지금 모르겠는데 13.003인가 그래요 얘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벌써 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실제는 뒤에 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고? 근사값을 쓰겠다. 그러다 보니 실제 얘는 그냥 우리가 얼마로 써요? 13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 질량수랑 좀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는 값을 쓸 때는 질량수랑 원자량의 차이가 우리 고등학교 수준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2개는 아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이걸 좀 구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 설명했고 10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1, 2, 3, 4, 5번 안에 갇히지 마시고 추가적인 고민을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이제 참고할 내용으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방사성 동위 원소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 맨 끝에 혹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 피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션. 퓨전하고 피전이 좀 다른데 요거는 핵 융합을 뜻하고요. 요거는 핵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소들 일부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원래 거의 없는 원소들인데 이런 게 이제 검출이 됐다, 확인이 된다 하는 것은 어디선가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인데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한 사고가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때 그 주변 나라들로 그게 퍼져서 그 이제 원자력 연구소 같은 데서 새로운 이 방사성 동위 원소들을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추적하다 보니 결국에는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다는 걸 결국 알아내기도 해요.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숨겼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알아챌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를 또 어디다 쓰느냐? 그 예시 하나 넣는데 여러분 혹시 미라나 미술품들 같은 거 이게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고 나이가 얼마냐 이런 거 할 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거로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이를 알아낼까? 그 하나의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연대 측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줄어드는 그 비율이 되게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양이 줄어드는데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원소들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미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라에 탄소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질량수가 14인 탄소를 예를 들면 그게 아직 일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대기 중에도 탄소가 있어요. 이산탄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외부에 있는 비율과 내 몸에 있는 이 질량수 14인 탄소의 비율이 같은데, 만약에 미라처럼 이제 죽어버리면 대사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던 질량수 14인 탄소가 계속 붕괴가 일어나면서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외부에 있는 질량수 14인 그 동위원소의 농도가 서로 같아요. 근데 미라는 이제 멈췄기 때문에 그 비율에 차이가 생기죠. 그걸 역추적하면 미라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제 찰 수 있어요. 뭐 그런 원리에 대한 얘기를 여기 설명한 거고요. 추가로 이제 밑에 참고 자료 넣었는데, 여러분이 화학 배우면서 이제 원자라는 개념과 함께 여러분이 또 많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죠? 분자죠? 자, 이거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입장에서는요, 물질의 성질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실제는 분자예요. 근데 그 분자가 원자로부터 모여서 생긴다는 사실, 나중에 또 이게 배워서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18쪽 원소들이 있거든요. 18쪽 원소는 아까 말했지만 처음부터 안정하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원소 자체가 분자가 되기도 해.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도 되고 분자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소가 존재한다면 H가 아니라 H2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원소들인데, 원소는 예를 들면 원소기로 하나를 쓰는 게 원소예요. 그러니까 구성성분이 하나라는 얘기지. 근데 물만 구성분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원소의 가지수가 두 가지 이상이 돼버렸어.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화합물이라고 부른다. 결국은 화학이란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화합물도 결론은 어디로? 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비유해보면, 여러분 수학에서 혹시 수를 배울 때 이렇게 또 구분하지 않습니까? 일과 소수와 합성수. 선생님 비유가 타당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합성수라는 것은 항상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화학에서는 소수에 해당되는 게 원소예요, 원소. 근데 그 원소들이 결합돼서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이면 이제 합성수의 개념으로 화합물을 쓰는 거죠. 그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밑에 이제 Na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식을 썼지만 실제로는 얘는 Na 플러스와 Cl-라는 이온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2라고 볼 때는 여기에 뭐 플러스나 뭐 2- 이런 표시가 원래 하면 안 됩니다. 표시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하에는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고, 그래서 얘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바로 이온결합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분자로 분류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독립적으로 NaCl,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 하나씩 붙어있는 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서 약간 힌트를 얻으면 얘가 옆으로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물 분자는 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분자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그럼 뭐랑 될까요? 원자죠? 그 원자는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렇게 한번 좀 구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7페이지는 이제 방사선, 아까 얘기 조금 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의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고마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사능을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좀 유익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안에 뭐 다쳤을 때 이거를 뭐 배를 열어봐야지만 또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엑스레이 같은 거 찍잖아요. 혹은 뭐 CT, 그다음 뭐 MRI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이런 이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를 덜 끼치면서 안을 진단할 때 많이 쓰인다. 거기 보시면 뭐 비파괴 검사라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얘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따질 때 이걸 다 부셔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방사선을 쪼여보면 그 안에 미세한 균열이나 뭐 틈들을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때 검사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페이지까지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마무리하면 8페이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된 이제 기사인데 그 기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동위원소들을 볼 때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 얘네들은 화학적인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핵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 존재하는 안정한 아이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나 13인 탄소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불안정한 방사능 요소들이 자연에도 있어요. 이미 있는데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폐기물들이 누출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학원 동위원소와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